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3장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67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인플레이션이란 도대체 어떤 개념이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무엇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실업의 개념, 그리고 실업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두 마리 토끼의 어떤 상호 관계라고 할까? 그게 어디에 반영되냐면 필립스 곡선에 반영됩니다. 이 필립스 곡선과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요, 물가가 상승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할 때요,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물가는 상승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성장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장률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요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야, 물가 수준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체감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 수준 대비 요거 증가율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요. 이런 경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상황을 보시면 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보통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정도를 좀 뭔가 디스를 걸어 가지고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인데 좀 서서히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요, 요 상황 있잖아요. 요 상황은요 물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플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요거는 디플레이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알았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빠르게 상승하는. 근데 우리가 살짝 보면은 원래 물가 상승률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정확하게 뭐 그렇게 하기는 뭐 그래서 보통 파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그냥 물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 그냥 인플레이션이다, 그냥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물가는 왜 상승하는가, 그걸 보려고 할 텐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보면 물가 개념, 상승하는 개념인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이 얘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Y가 되고요, 여기가 P가 돼요, 여기가 총수요가 되고요, 여기가 총공급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럼 A에서 B로 가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곡선이 상방이동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자, 상방이동해서 이렇게 가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아니면 둘 다 이동하는 거야. AD가 우측 이동했는데 물가 AS도 상방 이동하면 여기 D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A라는 점에서 시작을 해보면 여기 B는 어떻게 돼요? B는 AD가 우측 이렇게 이동한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C는 어떻게 됩니까? C로 이렇게 가게 되면 AS가 좌측 상방이에요. 상방.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D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D는요 짬뽕 된 거야. AD가 우측 플러스 AS가 좌측 된 게 두 개가 같이 짬뽕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요,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총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서 가게 된 걸요, 우리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디맨드 풀 이렇게 표현을 해요. AD가 우측 이동한 거예요. AD가 우측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AD가 우측 이동하게 되는 건요, 두 가지가 있죠. IS가 우측으로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LM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AD가 우측 이동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건 AS가 상방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AS가 상방 이동하는 경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이렇게 됩니까 하면 이거는 비용 인상이니까 코스트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코스트가 푸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임금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혼합형은요, 두 개가 짬뽕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AD가 우측 이동하면서 AS가 상방 이동하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개념 내용을 살짝 한번 볼게요. 디맨드 풀 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디맨드가 수요가 견인돼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보통 이게 첫 번째는요, 이게 총 수요가 우측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도한 통화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기억나십니까? MV는 PY 이렇게 돼 있는 화폐 수량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전학파에 화폐 수량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서 이게 교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환 방정식에 따르면은 여기 MV는 P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통화량을 이 물가가 언제 어떻게 올라갑니까? 라고 하면은요,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가 우리가 LN 곡선 우측 이동하고 총 수요로 우측 이동합니다. 1번 거기 책 내용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 방정식의 화폐 수량설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변화율로 표현을 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통화주의자들은요, 얘는 완전 고용 수준에서 일정해요. 완전 고용 수준에서 일정하게 되고요. 고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V가 이게 뭐예요? 유통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얘도 유통속도가 일정한 거야. 유통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고정돼 있고 여기 국민소득의 완전 고용 수준에서 일정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하면 물가가 그냥 올라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게 LN 곡선과 관련된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의 증가 또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IS가 우측 이동해서 AD가 우측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IS가 우측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AD가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케인즈가 주장하는 쪽이 이쪽에 가깝다라고 케인즈의 재정 정책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3번에 보시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 비슷한 맥락인데 정부의 개입 외에요, 갑자기 수요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과소비 풍조가 증가한다거나 소비 C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와 상관없이 동물적인 직감에 의한 애니멀 스피릿에 의한 투자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수요가 증가할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진짜 물가가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아셨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 충격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 이것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트 푸시 해가지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469페이지 보세요. 총 공급 곡선은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의 의미인데 모든 기업들이 한계 비용 곡선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고 생산 요소 비용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생산 요소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 시 얘가 증가하게 되면 코스트가 증가하니까 AS가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거 말고요. 동그라미 2번 볼까요? K인접한 모형에서는 예상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AS 곡선이 또 역시 상방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뭐 설명이 있어요. 예상 실질 임금이 떨어지게 되고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그래서 AS가 상방 이동, 좌측 이동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그냥 요인별로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보시면 에너지라든가 이 비용이잖아.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뭐라고 할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웨이지 같은 게 상승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 생산 요소 비용이 올라가게 되니까 AS가 상방 이동합니다.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앞에 해결하는 방법 미리 말씀드리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이거 안 하면 돼. 야, 돈 막 푸지 마. 정부 막 확대 재정 정책 하지 마. 이러면 되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과소비 풍점. 자, 국민들 이거 너무 과소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계몽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비용 이상 인플레이션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총수요 관리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딜레마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 AS가 상방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방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균형국민 소득, 여기 균형국민이 소득이 이렇게 보면 줄어들게 되고요.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 이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스태그네이션이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혼합형 인플레이션은요, 두 개가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공급 충격,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거나 자원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가만히 있으면 또 언젠가는 다시 원래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합니다. 재정 금융 정책을 실시해요. 그래서 여기 총수요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게 바로 혼합형이야. 경기를 이제 계속 침체 상태로 둘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총수요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결과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임금이 다시 상승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원인 그리고 대처 방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어떤 영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느냐 예상하지 못했느냐로 또 나눠서 봐야 돼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충격이 더 크겠지. 아니 인플레이션을 예상했어.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충격은 덜 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일 때는 충격이 좀 더 커요. 충격이 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충격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소득과 부의 재분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과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고요. 자,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970년대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대략 한 20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대학을 다니지 못했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돈이 많은 친구가 좀 돈을 빌려줬어. 등록금을 내고 내가 졸업을 했어요. 1970년대만 해도 요즘과 같이 SNS가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이메일이나 전화도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친구랑 헤어졌는데 연락을 못했어. 그래서 20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친구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야 정말 고맙다. 네 덕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그때 갚지 못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었었는데 자 이제 드디어 돈을 갚을게. 20만 원 탁. 뭐예요? 사실 나름 갚는 것도 좋긴 한데 그 이자 쳐서 25만 원 이게 좀 그렇지. 정확하게 이자 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1970년대 20만 원을요 내가 액면가 그대로 지금 그냥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될 부담이 작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본다니까.
돈을 빌리는 누가 이득을 본다? 채무자가 이득이야. 그러니까 누가 이득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내가 연봉을 받을 때, 연금을 받을 때 한 달에 3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 그럼 와 신난다. 이 정도로 내 노후가 대비됐네. 그런데 인플레가 발생해가지고요. 집값 생각해 보세요. 옛날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한 5억 했던 게 막 15억 하고 이렇게 되면 물가가 3배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 죽을 때까지 노후는 준비가 됐네라고 했는데 이게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물 자산, 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이득이 되고요. 부동산 보유자가 이득이 되고 금융자산을 가지거나 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손해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텍스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기 나와 있는 거 거의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거기 인플레이션 텍스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니까요. 텍스 베이스라는 말을 써요. 세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금을 어디다 부과합니까? 라고 하면 세원을 어디다가 하냐면 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화폐 소지자에게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만 우선 살짝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과 5번의 역사적 경험 1,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을 잘 못해.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당연히 경제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효율성이 저해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 근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특히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지 장기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예상된 인플레이션, 물가가 얼마가 될지 대충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상된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예상을 하게 되면 충격은 덜 할 수 있는데요.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랑 채무자로의 소득이 재분배된다라는 그런 효과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요. 메뉴 비용이라든가 구두창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을 자꾸 갈아야 되고요. 구두 밑창을 자꾸 갈아야 되는 슈레더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면 메뉴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메뉴판을 바꾸고 구두 밑창을 가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중요합니다. 예상된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이러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소득 재분배 효과 같은 것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피셔 가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암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약간 복잡한 공식은 아닌데요. 우리가 뭐 뒤에도 식 같은 거 도출되는 과정을 넣어놓긴 했는데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목 이자율은요.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3번 보시면 우리가 물가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게 되면은 그 예상된 인플레이션 하에서는요. 고용과 생산과 이런 거에는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밑에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피셔 가설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명목과 실질 이자율이 세후에 어떻게 되는가 표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한 2번 정도 복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밑에 참고에 있는 테일러 준칙이라는 거 앞에 얘기했던 거 워낙 중요해서 다시 좀 살짝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실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 다른 문제가 실업이에요. 자, 실업의 정의를 할 때는요, 우선 주의하셔야 될 게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경제활동인거라고 얘기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이거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업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돼요. 먼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15세 이상인가요? 물어봐야 돼. 이제 15세 미만은요 미성년자니까 우리가 빼야 되는 거지.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에 어떤 초등학생이 가방을 메고 탔어요. 예, 네? 너 실업자니? 직장 있니? 아닌데요? 없는데요? 너 실업자야.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그냥 공부할 사람인 거니까
빼야 돼요. 그래서 15세 이상인가요? 아닌데요? 그러면 아예 노동 가능 인구에서 빼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혹시 군인이세요? 그렇죠.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직장이 없군요. 이래버리면 안 돼. 뭐 탈영하라고 그러면 직장 잡으러? 이거 안 되지. 감옥에 있나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지금 다시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욱하게 만들 일 없죠. 그러니까 군인인가요? 수감자인가요? 그러면 예 하면 아, 나가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했을 때 이제 노동 가능 인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15세 미만은 빼요. 15세 미만은 제외를 하고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군인과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할 의사가 있는가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지난 15일을 포함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수입이라는 게 돈이에요. 돈. 임금을 위해서 일한 적 있나요? 아, 예. 그럼 이제 취업한 거야. 아니요. 아니면 일이라는 것도 여기 보시면 뭡니까 하면은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 뭐 1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아니면 아빠 일을 도왔어. 제가요 돈을 못 받았어요. 일을 했는데요. 아빠가 말이죠. 저를 부려먹어요. 아, 그것도 취업한 거야. 아셨죠? 그래서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도와줬다? 이것도 취업자로 봅니다. 아니요? 그러면 자, 그리고 지난 4주간 아래 모두 해당하네요. 일을 아예 안 했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나설 의사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니까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N이라고 쓸게요. N. 그래서 일할 의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이제 비경한 인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경제활동 인구예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을요. 이 인플로이어, 취업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언인플로이어, 이 사람들은 실업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실업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실업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요 위에 검은 색깔이 경제활동 인구예요. 그래서 경활 인구, 취업자와 실업자 수 중에서 그 중에서 실업자들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게 좀 잘못됐네요. 실업자들의 수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라고 하면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활 인구 중에서 그 다음에 실업자 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실업자 수.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곱하기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측정의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임시 고용됐거나 파타임을 일하는 사람들 취업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뭔가 안정적인 정규직 되는 그런 게 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취업자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만 일을 했어. 이 사람도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뭐야 이럴 수 있어? 근데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더 문제가 실망 노동자예요. 실망 노동자는 discouraged 해서 용기를 상실한 노동자예요. 여러분 취업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자꾸 취업이 안 돼. 그러면 원서 접수도 한 30-40군데 냈는데 다 1차 서류에서 떨어졌어. 좌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야. 여기 보시면 실업자 중에서 여기 실업자 중에서 이렇게 실망 노동자는 여기 있는 사람인데 아예 일할 의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할 의사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거 U가 줄어들어요. U가 줄고 얘가 줄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실업률은 떨어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에 빠진 좌절스러운 실망스러운 노동자는 네, 이게 증가하게 되면요. 오히려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실망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우리가 공식적인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안이 고용률을 사용하는 거야. 고용률.
자, 고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고용률은요. 분모 자체가 여기 비경한 인구까지 포함시켜요. N 더하기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취업자 수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용률을 구하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실업자 수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경한 인구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면 U가 줄고 U가 줄어요. 근데 이 분자는 2이기 때문에 사실 영향이 없어요. 근데 N이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N이 이렇게 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률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실망 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그랬을 때는 실업 통계에서 아예 빠지게 돼서 실업률은 떨어뜨리게 됩니다. 실업률은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공식 실업률은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을 딱 봤더니 오히려 이렇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지금 막 난리가 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이 하락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좋아지는 걸로 착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률 같은 걸 또 보는 거야. 고용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일정해요. 그러면 이 상황은 뭐야? 실업률은 하락하는데 고용률이 일정하면 실망 노동자들이 많아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업과 관련된 측정이 한 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의 형태,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발적 실업이 있고요, 비자발적 실업이 있어요. 여러분, 자발적 실업은요, 말 그대로 일할 의사가 있어요. 근데 주어진 임금이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거야, 실업을.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장이 맞지 않아 가지고 좀 더 자신한테 맞는 직장을 자발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개입하게 되면은 사실 자기가 좋은 직장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 마찰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탐색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마찰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실업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탐색적, 마찰적 실업 요것만 이제 존재하는 그런 실업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실업률이 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데 우리가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업은요 비자발적 실업이야. 경기가 침체되어서 발생하거나 이 구조적 실업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넣으세요. 근데 나중에는 자발적 실업 여기 자연 실업률이라는 거 얘기할 때는 사실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해서 거기에 넣긴 할 거예요. 아무튼 경기적 실업도 경기가 회복되면 해소가 될 것이지만 또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거야. 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AI 등장하는 산업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전통 산업이 있었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새로운 그런 기술과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구조적 실업은 상당히 경기적 실업보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업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실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학파별의 실업의 대처 방안 한번 볼게요. 개인자파는요, 주로 이제 실업은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적 실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실질 임금이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갔어요. 요거는 우리 전에 봤었는데 이제 좀 어려운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명목과 실질과 관련된 특히 여기 실질 임금으로 표현한 거죠.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을 물가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질 임금 평면에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지 뭐 정부가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발생한 것을 물가를 다시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실질 임금이 떨어지면서 균형으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실질 임금이 하락하지 못하도록 물가가 변하지 못하도록 노조가 이렇게 딱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를 좀 견제해 가지고 노동장의 유연성과 경쟁 정도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케인작파의 접근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전학파는요, 실업률 자체를요, 기본적으로 구조적 실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발적 실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경기 안정을 위해 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게 돼요. 실업 상태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발생하는 자연 실업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안정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는 건 뭐예요? 자발적인 마찰적 실업이에요. 아니, 내가 직장을 그만뒀어. 근데 더 좋은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요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탐색적 실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탐색적 실업, 그러니까 서로 매칭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매칭 과정을 이렇게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실업, 그런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다, 자연 실업률 이론이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노동시장에 걸쳐서 구인자 수와 구직자 수가 딱 맞아 떨어진 상태를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자연 실업률 상태는요, 우리가 24시간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도 않고 감속시키지도 않게 해주는 실업률을 바로 우리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가 안정화 정책을 쓰던 쓰지 않던 변함이 없는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특히 통화주의 입장에서는 자연 실업률 이론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실업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실업률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현재는 그거보다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추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보세요. 아셨죠? 이쪽 파트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보시다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탐색적 실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따로 빼놨습니다.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노동자들도 직장을 탐색해 나가려고 하고요. 직장에서도 괜찮은 노동자들이 누가 있나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요. 정보가 완전히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직장 탐색 과정에서 오케이 될 수 있는데,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실업률을 우리가 탐색적 실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실업자와 기업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탐색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최적 실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색적 실업은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좀 미스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탐색적 실업이 감소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려자를 찾아 나서거나, 뭐 이렇게 미팅, 소개팅, 아니면 직장을 찾아 나서서 잡마켓에 나가서 탐색하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명목임금을 높이 주는 거야. 나는 생각지 못한 거야. 사실 높이 준 건 아닌데, 실제 임금이 올라간 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나는 한 달에 한 300 정도 생각했는데 400 준대. 이 400이 원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300의 가치거든. 근데 나는 그걸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좋은 조건이네 해서 덥석 문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탐색적 실업이 좀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색 기간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쩔 때 이제 탐색 기간 감소. 어쩔 때 이게 탐색 기간이 감소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실업수당이 감소하는 거야. 정부가 실업 상태에 있으면 6개월 동안 얼마씩 준다 했습니다.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준다 했는데, 이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준대. 그럼 뭐야, 내가 6개월 동안 50 받고 빨리 직장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증대하게 되면은 더 많은 정보를 내가 획득하게 되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칭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 시사점이 중요한 건데, 정부는요, 정보가 좀 이렇게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준칙에 맞춰가지고요, 작은 정보를 표방하면서 가능한 한 노동시장의 정보의 흐름을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실업수당을 좀 이렇게 가능한 한 낮추게 되는 게, 안타깝지만 뭔가 밖에 나가서 경쟁 속에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찾아날 수 있도록, 좋은 직장, 자기한테 맞는 직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탐색 비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이, 탐색 기간이 증가하고요, 탐색 비용을 이렇게 더 높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업 기간이 좀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그림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요 이론들 있잖아요. 요 내용들 3개 잘 보시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문 내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각주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케인 작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실업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정보가 무슨 어쩌고 이게 아닌 거야. 가격이 제 기능을 잘 못해서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고전학파 계통의 비판이 실질임금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한 이유를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보시면 임금이라든가 어떤 가격이라든가 가격이 경직되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야. 특히 뭐 실질임금, 명목임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수 있는데요. 효율임금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임금이 이게 경기가 침체돼도 떨어지지 않는 거야. 경직적인 거야. 왜요? 아니 임금이 떨어지게 되면 임금을 하락해서 낮추게 되면 노동자들이 생산성과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시 원래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침체 시 이것도 물론 실질임금이야. 진짜 임금이야. 실질임금이 원래 인하돼야 되거든. 근데 실질임금이 인하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돼요. 계속. 왜? 이렇게 되면 왜? 아니 임금 인하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낮은 임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안 좋은 음식을 먹어. 라면 같은 걸 먹는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과 영양 상태가 안 좋아져요. 영양 상태가 부실해집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실질임금이 인하하게 되면은 일할 의욕이 안 생겨. 일할 의욕이 안 생기고 일할 의욕이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고요. 아니면요. 역선택 문제에 빠지는 거야. 아니 임금을 많이 줘야지 뭐 직장에 여러 가지 이제 직장에 보수나 후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을 안 주게 되면 이제 똑똑한 애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에도 임금을 원래 떨어뜨려야 되는데 기존의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시에도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경직적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내부자 외부자 이론은 좀 간단해서 거기다 설명을 크게 넣지는 않았는데 뒤에는 넣었어요. 보론에. 여러분 내부자는요. 우리가 인싸 아싸 모형이에요. 아니 기업에 보시면 조직에 이렇게 취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노조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가입자. 이게 이제 인싸예요. 인싸. 그러니까 사측하고 이제 임금 협상을 하려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쫙 있다라고 하면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빨간 띠를 두르고 이렇게 막 으쌰으쌰해서 협상을 벌여요. 근데 밖에 경기가 만약에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지금 실업자예요. 실업자. 그래서 이제 슬퍼서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취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낮은 임금에서도 일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노조의 가입자는요. 기업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임금을 낮춰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노조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 안 돼 하고 파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노조의 인싸라고 합니다. 이게 인싸에 가입한 사람들은 당연히 노조는 그거지. 근로자들의 복지와 복리 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실업된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자신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인싸 모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만 뭐 외부자만 사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을 아예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임금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사람을 많이 뽑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력 현상은 뭐냐면요.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데 한 번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은 실업자는 영원한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낙인이 찍히는 거야, 낙인.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취업을 하려고 막 했는데 매해 새로운 졸업자들이 쏟아져 나오잖아. 근데 내가 이번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했어. 여기서 내년에 취업을 재수한다라고 하면 삼성이나 이런 현대에서는 아, 왜 작년에 취업을 못했나요? 당연한 걸 물어? 뭐 안 됐으니까 못했으니까 지금 또 왔지. 근데 한번 그렇게 되면 분명히 얘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취업이 안 돼서 거기서 취업에서 탈락했을 거야. 걸러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 충격이 사라진 다음에 이거는 한번 실업 상태가 되면 낙인이 찍혀가지고 실업이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되돌아오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이력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이 이력 현상이라는 것은 거기 점팅 세 번째 보시면 자연 실업률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연 실업률은 이제 고전학파 쪽에 통화주의자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장기의 실업률인데 이건 이제 안 변하는 거잖아요. 자연 실업률이 변화가 가능하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력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립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개를 살짝 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필립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두 개 측면에다가 같이 표현을 해서 나타나게 된 곡선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같이 정리해서 우리 한번 아우르는 작업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